네, 교재대로라면 이번 시간엔 독립협회를 보는 건데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광무개혁 대한제국, 그러니까 대한제국 광무개혁을 먼저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는 가보울미개혁 이후에 보통 독립협회를 배우거든요. 근데 한번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정리하면서 또 봐야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 가보을미개혁이었죠. 가보을미개혁. 이 가보을미개혁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일들 우리가 다 얘기했죠. 근데 어, 그 중간에 거 좀 생략하고요. 뒷부분 얘기하면 삼국간섭을 하는 과정을 지켜본 민씨 정권에서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러 내각을 구성을 했죠. 김홍집을 필두로요. 근데 일본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보니까 조선이 함부로 그러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 그리고 4차 김홍직 내각을 통해서 을미개혁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이제 반발해서 일어난 사건이 어, 을미의병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항쟁 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발령이라든지 그리고 을미사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 운동입니다. 이 을미의병 일어났고요. 그리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관 파천이죠. 아관 파천. 이 아관 파천의 영향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가부울미개혁을 쭉 관통해온 중요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김홍집입니다. 이 김홍집이 민중들에게 돌을 맞아 사망합니다. 네, 이제 이 김홍집의 이미지가 뭐 카멜레온 같은 이런 사람이라면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알면 또 도망가고 뭐 그랬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김홍집은 되게 담담하게 내가 조선의 백성들한테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홍집이 사망하고 친러 내각이 수립이 됩니다. 이때 또 등장한 사람이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김홍집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이 개화 정책들 있잖아요. 개화 정책을 일부를 원점화 시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짚어볼까요? 첫째로는 단발령 단발령 내렸잖아요. 근데 이 단발령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재정 일원화하기로 했잖아요. 재정 일원화하기로 했죠. 탁지함은 통해서 1차 때. 근데 그거 안 하기로 합니다. 요거는 이제 고종의 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권을 되찾아오겠다라는 액션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지금 내각 체제로 가고 있었잖아요. 내각 체제. 이 내각 체제를 다시 의정부 체제로 돌립니다. 그리고요. 지방 체제 개편했죠. 지방 체제 23부로 개편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8도 체제였잖아요. 다시 한번 도 체제로 돌리는데 이번에는 13도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화 정책을 통해서 뭔가 그 근대식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 사실 근대식이라고 하기보단 일본의 간섭을 받아서 실시하게 되었던 것들을 지금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대내적인 내부적인 상황이라고 보면요. 이 대외적인 상황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상황은요. 그냥 쉬워요. 외세 간섭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외세 간섭이 그리고 침탈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째로는요,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전령도라는 섬을요, 전령도니까요. 전령도라는 사람을 조차하는데요. 이 조차라는 건요, 그냥 빌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려가서 일정 기간 동안 통치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산림, 벌목권을 받아갑니다. 산림, 벌목권, 나무 베가는 권리 이런 것들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있고 이번엔 미국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광, 채굴권을 받아가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광산, 채굴권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미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석탄 같은 광산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철도 부설권을 또 부설권을 가져갑니다. 한반도에 지금 철도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이거는 계획입니다, 계획. 일본이 임진을 한 때 우리나라를 침공한 명분, 우리나라에 길 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 명분이 뭐였나요? 정명가도였죠. 자기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요, 항상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철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겠다. 여기서 수탈하려면 물자를 빨리빨리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파천 같은 경우는 요러요러한 여기다가 하면 안 되지. 일단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네, 이 아간파천으로 인해서 요러요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간파천 이후에 지금 고종이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아간파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 공사관이라는 건요, 그 나라의 그 나라의 땅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러시아 법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왕이 조선에 없는 거예요. 러시아에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간파천된 하고 있는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는 이 고종의 상황을 비판하면서 고종 돌아와라 라고 주장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독립협회인 겁니다.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96년에 만들어졌어요. 96년에 만들어졌고요.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이 조선 지금 이 대한제국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말들을 많이 해 나갑니다. 그래서 방향 같은 경우는 반대된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독립협회를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종도요, 뭐, 이 독립협회의 비판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다시 이 사람도, 뭐, 왕이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운궁은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그래서 경운궁으로 환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운궁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이 대한제국 선포는 이제 96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요 흐름을 잠깐 다시 보면요. 지금 가보을미 그리고 이 96년 같은 경우는 욕같이 들리겠지만 병신년이거든요. 그래서 뭐 동학농민 운동에 관련된 뭐 노래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뭐 가보세 을미적 거리다 보면 병신된다.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지금 뭐랄까 상황이 지금 그래요. 지금 계속 외세는 우리나라에게서 뭔가를 뺏어가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고종이 정치적인 액션, 이 아간 파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세력과 그리고 러시아의 세력을 균형을 잡아보겠다 하고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황궁하고 돌아와서 지금 이제 청나라의 간섭이 없는 거예요. 청나라의 간섭은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로 청나라는 우리나라에 간섭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국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도 황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중요한 거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이제 원구단 그리고 황궁 설치를 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원구단 같은 경우는요,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곳이고요. 이 황궁우는요, 그걸 준비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늘에 제사 드리는 건 천자만 드릴 수 있어요. 황제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엔 예전에 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재단이 없었어요. 이거 완전 예전에 삼한에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선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구단과 황궁우를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황제다, 황제국이다, 제국이다 라는 걸 선포했다라는 거죠. 원구단은 지금 없어요. 저기 종로인가? 거기 조선호텔 있잖아요. 조선호텔. 그 조선호텔 그 원구단을 허물고 일제가 이제 조선호텔을 지었고, 그리고 황궁우는 아직 그 뒤에 있어요. 황궁우는 아직 그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계속해 볼게요. 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고종이 펼쳐나간 개혁들을 우리가 바로 광무개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광무개혁은요, 뭐 본격적으로 광무개혁이 시작됐다라는 건 뭐 99년이라고 보면 되긴 하는데, 사실 이 광무가 연호예요. 연호.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개국되고 나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04년까지, 이게 러일 전쟁 때까지거든요. 러일 전쟁 때까지. 그래서 광무개혁을 진행했다. 근데 이 광무개혁에 또 그 슬로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슬로건은 바로 구본 신참이었습니다. 이 구본 신참은요, 뜻을 설명해 드리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뜻일 겁니다. 옛것을 기본으로 새로운 걸 참고한다. 네. 중체서용, 그리고 동도서기. 그거랑 지금 같은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것을 기본으로 새로운 걸 참고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본 신참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치적인 부분. 이 광무개혁에서의 정치적인 부분은요, 황제권 확보, 그러니까 황제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첫째로는요, 지금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을미개혁 때 건양연호 쓰기로 했죠. 1차 가보개혁 때 개국기년, 그리고 을미개혁 때 건양 연호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위에 나와 있는 광무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개혁을 위해서 이거 파란색으로 씁시다. 정치적인 개혁을 위해서 교정소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교정청.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주화약 이후에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정청 설치했었는데, 일본이 교정청 폐지하고 군국기무처 세웠잖아요. 이 교정소 우리가 이제 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교정소 같은 경우는요, 이 입법기구예요. 특별 입법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교정소를 통해서 반포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국 국제입니다. 대한국 국제. 이 대한국 국제의 내용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황제권 강화가
가 목적이다 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 황제권 강화를 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이 원수부라는 걸 설치를 해요. 원수부. 이 원수부는요, 어떤 역할을 하던 곳이냐면, 군사권을 이제 군대를 관리하는 뭐 그런 곳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원수부를 통해서 군사권이 황제에게 집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을미개혁 통해서 친위대, 그리고 진위대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친위대는 중앙, 진위대는 그리고 지방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었죠. 근데 예전에 갑오개혁 때 2차 갑오개혁 때 훈련대 그리고 시위대 이런 것들이 있었다가 지금 없어지고 친위대 진위대가 된 거잖아요. 이 시위대가 다시 한번 생깁니다. 시위대. 이 시위대는 황제 직속의 군대예요. 황제 직속 그리고 중앙군 그다음에 지방군 이렇게 요 군대들이 지금 황제의 권한 밑에 있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군사권을 황제권에 집중을 시킨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을 봤으니까요. 이제 사회적인 부분을 봐야겠죠. 사회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으로는요. 일단 기술학교.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합시다. 이 기술학교를 세웁니다. 양잠이라든지 철도와 관련된 뭐 기술학교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때 전화 그리고 전차. 이 전차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되게 빨리 들어와요. 아시아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요. 동경 이후에 전차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잇는 기차, 경인선 이런 게 이제 사회적인 부분, 광무개혁의 이제 사회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부분을 봤으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봐야겠죠. 경제적인 부분으로는요, 일단,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계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요. 이 지계라는 게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면 이건 땅문서입니다. 땅문서. 이 땅문서를 발행해 주려면, 밭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는지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지 아문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양전 사업을 합니다. 양전 사업 언제 했었죠? 그 숨겨져 있는 밭을 찾아내는 사업, 양전 사업을 어디서 했었죠? 대원군이 했었죠. 이제 아들이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계 발행의 의미는요, 무엇이 있냐면, 근대적인, 계약 관계를 형성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 문서라는 게 그 계약 문서잖아요. 계약 문서. 그러니까 근대적인 땅 계약이니까 근대적인 계약 관계를 이제 형성하려고 하는 시도였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는 뭐였냐면 일부 지역에만 시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건 결과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이 외세의 간섭으로 인해서, 일본의 간섭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나아가서, 그러니까 너희 이거 근대적인 개혁 실패했잖아. 토지 개혁 실패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줄게 하는 게 일본에서 하는 게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죠. 토지조사 사업으로 정리가 된다. 이 토지조사 사업은 수탈을 위한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광무개혁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몇 분 남았지? 네, 시간 오랜만에 되게 많이 남았네요. 지금
요 고종이요,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청나라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했다.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는요, 옆에 아내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랑은 예전에 뭐 이렇게 갈라섰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자기가 스스로 정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그래서 뭐 요러요러한 것들을 고종이 시도한 것이다. 근데 이 고종의 개혁 방향을 보면요. 우리가 구본 심참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본이라는 건 정치적인 부분. 이게 황제권 강화잖아요. 왕권 강화, 황제권 강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구본이겠죠. 옛 가치. 그리고 심참, 새로운 가치는 이런 사회적인 개혁이라든지 경제적인 개혁. 이 경제에 하나 더 봅시다. 지게를 발행하고요. 그리고 수공업을 진흥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회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은 신참이잖아요. 새로운 것.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 개혁의 방향도 사실은 뭐 근대적인 방향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황제권이라는 걸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걸 버리는 게 쉽나요? 그리고 외부의 간섭도 이 광우개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끼쳤고요. 우리가 이제 이 고종 같은 경우는 결국 또 위로부터의 개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위로부터의 개혁은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갑신정변 실패했죠.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한번 실패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서 실패했어요. 동학농민운동 사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승리해서 만약에 일본군 상대로 승리해서 동학농민군이 서울까지 올라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상상을 가끔 했는데요.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으니까요. 예, 그랬다면 이 조선 정부가 그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결국 일본, 그리고 청나라, 뭐 러시아, 미국 이런 세력들한테 조선이 갈기갈기 찢겼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간에 위로부터의 개혁이 한 번 실패했고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가보울미 개혁은 1차는 물론 비교적 자유적이지만 자유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외세 간섭을 많이 받은 성격을 띠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개혁의 방향이 고종이라는 사람에게로 온 겁니다. 황실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결국 또 이 사회적인 부분, 물론 신분제는 예전에 폐지되었고, 하지만 지금 이 또 민중들이 요구하는 방향은 좀 결여돼 있어요. 우리가 그 민중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독립협회를 공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